친구들, 어떤 하루 보내고 계세요? 밖에 나가봤더니 이제 많이 쌀쌀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평소에 입는 옷보다는 조금 도톰한 니트를 입었는데요. 그래도 춥게 느껴졌어요. 제가 추위를 더 타서 그러는 걸 수도 있지만 뭐 상대적으로 예전보다는 기온이 많이 내려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기온이 많이 내려갔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외출하실 때 꼭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햇볕이 있는데도 좀 그런 바람, 공기의 느낌이 차가워진 상태니까 좀 따뜻하게 하고 또 우리의 몸을 좀 이렇게 따뜻하게 데워줘야 모든 순환이 잘 되잖아요. 어떤 흐름들이 원활하게 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추워질 때는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몸의 체온도 높이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밖에 나갔을 때도 조금 쌀쌀한 느낌이 들었는데 집에 있으니까 또 그런 느낌이 들어서 생강차 한 잔 타가지고 왔는데요. 생강차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 생강차 좋아하세요? 그냥 그런 생강의 매운 그런 느낌이 좋아요. 그리고 또 그 생강이 이렇게 재워져 있으면 조금 단맛이 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단맛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많이 먹진 않는데 좀 달달한 것도 좋아해요. 그래서 음, 약간 뭐 피곤하거나 그럴 때 달콤함이 조금 들어가면 또 행복해진 마음이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먹는 거 좋아하는데 근데 또 너무 뜨거운 것들은 잘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의 온도를 막 엄청 높게 해서 그렇게 먹는 거는 딱 먹었을 때 느낌이 그러니까 그냥 적당하게 했어요. 온도를 많이 너무 뜨겁게 끓이지 않고 녹차도 가장 맛있는 그런 적정 온도가 70도라고 했던 것 같은데 첫 번째 잔은 따라버리고 두 번째부터 마시는 게 맛이 있다고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는 다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하는데요. 다도에 대해서도 그렇게 깊이 있게 배우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네,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좋아하시는 차, 건강차도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보면은 이렇게 너무 달지 않은 차로 너무 단 것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루로 돼 있는 인삼차 같은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이 각자의 그런 기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차 선택하셔서 따뜻한 차와 이런 남은 시간 오후의 시간들을 보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 몸의 기온이 좀 낮아질 때도 만약에 어떤 피로가 쌓여서 컨디션이 안 좋아지거나 그러면 더 많이 피로감을 느끼고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그런 체온의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게 건강에는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배가 차갑거나 그러신 분들 계시다면 이렇게 전기 찜질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배에 이렇게 대고 자면 이렇게 시간 맞춰가지고 또 너무 뜨겁지 않게 너무 뜨거우면 배에 화상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얇은 옷 위에 올린다든지 어떻게 이렇게 각자의 방법을 선택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그 발 안에 우리 사람의 모든 기관이 다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독 같은 걸 하거나 아니면 그것도 전기로 된 발 따뜻하게 데우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사용하시고 아니면 또 수면 양말도 신으시고 그렇게 적절하게 보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손발이 특히 차가우면 저도 손발이 많이 차가운 편인데 이렇게 찬물을 만지거나 그럴 때도 좀 마비 오는 것처럼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거지 하실 때나 그럴 때도 너무 차가운 물로 하지 마시고 좀 따뜻한 물로 하시고 그러는 게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런저런 제가 살면서
조금 더 효과적이었던 그런 부분들을 나눠보면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그런 소소한 일상에 있어서 건강을 챙길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리고 목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체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카프 같은 것들도 하시고 또 어떤 실내에 들어갔을 때는 좀 더 차가울 수가 있잖아요. 뭐 마트라던가 어딜 갔을 때는 음식의 보관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온도를 낮게 해놔야 될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도 스카프나 그런 니트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의 몸 건강을 잘 지키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그래서 마음 건강도 지키면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나처럼 또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늘 이야기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양각색 다 뭐 생김새나 각자 매력들이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그럴 필요는 하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너도 예쁘고 나도 예쁘고 우리가 다 예쁜데 그냥 그런 각자의 매력들을 더 발견하고 각자가 지닌 장점들을 더 강화시키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의 매력을 더 이렇게 부각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자꾸 찾아가면 그게 자기 각자의 자기만의 그런 개성과 그런 아름다움들로 이렇게 더 거듭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나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 집중하고 왜 다른 사람들의 어떤 뭐 옷차림이나 외모나 뭐 생활이나 그런 것들을 가십거리와 삼아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자꾸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이 부분이 항상 의문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제가 늘 마음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내 마음에 독들이 쌓인다. 내 마음에 독을 품고 상대가 잘못되기를 그렇게 바라면 상대가 잘못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내 마음에 독이 쌓여서 나의 몸 건강, 마음의 건강을 잃어버릴 것이고 또 그런 기운들을 자꾸 보내면 그런 기운들을 알아차린 상대방 역시 나를 그렇게 좋아하는 마음이 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두 가지가 손해인 거예요. 일단 안 좋은 마음들, 부정적인 마음들을 많이 먹어서 내 몸에 독소가 쌓였어. 그리고 상대방들도 다 그런 마음을 알아버렸어. 그러면 내가 신뢰를 얻을 수가 있겠어요? 쟤는 맨날 남들 욕만 하더라. 쟤는 시기 질투가 너무 많아. 가까이 가기에는 좀 불편할 것 같아. 그래서 앞에서는 욕하고 욕을 시작하면 장단은 맞춰줘야 되니까 욕하고 그럴지라도 뒤돌아서서는 저 사람은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내 욕도 저렇게 신나게 할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여러분 곁에 누가 남을까요? 또한 이렇게 욕을 하면서 결성된 그런 무리들이 많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런 삶들이 재미있으세요? 뭘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세요? 남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그런 것들이 나의 삶과 나의 발전에 어떤 도움이 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거는 나의 발전과 나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정말로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한테 사랑스럽게 말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그러면 나의 덕이 되고 또 계속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성장으로 가면 그런 것들이 나의 지혜가 되고 그러면 나는 더 내면의 깊이가 깊어지고 그렇게 덕과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나만의 멋진 아우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밝은 방향으로 마음을 쓰고 생각을 쓰면 우리 영성이 맑아지게 돼요. 그러면 그런 영성들이 자꾸 맑아지면 어떤 과학적이거나 그런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분야인 우리의 직관이 있잖아요. 딱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직관들이 계속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직관은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뭔가를 빨리 감지할 수가 있고 어떤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빨리 감지를 해서 그때그때 현명하게 취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계속 좋은 것들이 좋은 방향으로 계속 거듭나서 내가 바르게 먹는 생각, 또 바르게 먹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계속 나한테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좋은 것들만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내가 이런 좋은 것들을 계속 행하고 좋은 마음들을 가졌을 때 다른 사람들도 다 그 진심의 가치를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 옆에 있고 싶지 않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어, 맨날 욕만 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런 사람 옆에 있고 싶다 1번. 아니면 맨날 누군가한테 상냥하고 친절하게 말하고 사랑스럽게 말하고 누군가가 고민을 얘기했을 때 진심으로 위로하고 그런 사람 옆에 있고 싶다 2번. 어떤 사람 옆에 있고 싶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1번 유형의 사람이세요? 아니면 2번 유형의 사람이세요? 이렇게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또 지금 현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러면 이 시점부터 나는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나의 삶과 나의 가치관을 다시 재정립해보고 그런 시간들을 갖는 건 어떠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러기 위해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늘 기억하시고 나처럼 다른 사람들도 너무나 소중하고 아까운 사람들이라는 걸 늘 기억하세요. 그러면 나처럼 소중하고 아까운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누구나 다 소중하고 누군가의 가족인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런 말과 행동을 해야 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그런 험담을 해서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다른 어떤 행동들을 해서 다른 사람을 속상하게 하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말과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으세요? 정말, 그리고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안 좋은 것들, 부정적인 것들로 채우지 마시고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세요. 그래서 정말로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아름답게 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너무너무 예쁘지만 그렇게 할수록 더 예쁜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그냥 물론 시크하고 무표정이고 이런 것만으로도 너무 예뻐요. 그런데 표정까지 아름다워 봐요. 자주 웃고 많이 그러면 더 사랑스러울 거잖아요.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순간마다 행복의 요소들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렇게 예쁜 표정도 많이 지을 수 있고 또 실제로도 그렇게 숨 쉬는 그런 순간순간마다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손들도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로 가치 있고 귀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건 축복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그냥 괜찮아. 지금은 이런 고비가 있지만 반드시 이거를 디딤돌 삼아서 더 멀리 갈 거야. 이렇게 나 자신을 위로하고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순간순간은 어떠세요?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늘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친구가 돼서 스스로에게 그렇게 늘 얘기해준다면 여러분의 하루가 쌓이고 쌓이면 어떤 나날들이 될까요? 그게 여러분의 삶이 될 거예요. 내가 하는 말과 행동들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그게 여러분의 삶이 되고 그런 삶의 곳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렇게 뭔가를 나누거나 그러고자 할 때 그런 비슷한 기운으로 몰려오게 될 거예요. 내가 자꾸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하거나 그러면 자꾸 그런 사람들만 주변에 모여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주변에는 계속 욕만 해. 그러면 나의 뇌세포는 계속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마이너스적인 그런 삶을 살고 싶으세요? 내 머리가 뇌세포가 자꾸 파괴돼서 머리가 자꾸 나빠지고 그런 삶들을 보내면서 살고 싶으세요? 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플러스 요인들은 계속 플러스 방향으로 가는 거고 마이너스는 계속 그런 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방향들을 향해서 가는 게 좋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만약에 없으시다면 지금 이 시점부터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래 보는 건 어떠세요?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더라도 여러분의 모든 순간순간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모두 선한 방향으로 잘 흘러서 그런 모든 일들도 다 성취되기를 그렇게 늘 마음으로 기도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그런 여러분들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들을 바라보는 게 더불어서 제가 행복해지는 마음이 들고 또 여러분이 뭔가 잘 해내고 잘 이뤘을 때 그런 것들도 너무 신나고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하셔도 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슬프거나 가슴 아픈 일을 겪으면 제가 너무나 슬프고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너무 슬퍼져서 눈물이 나요. 그런 걸 못 보겠어요. 다른 사람이 힘들고 괴로운 걸. 그러니까 저는 같이 행복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이고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분들이 꼭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 못할 사정들로 인해서 뒤에서 너무나 슬퍼서 그렇게 울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하지 못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라도 그래도 제가 감각적으로 타고난 부분들이 빠르니까 빨리 캐치를 하는 편이거든요. 또 그대로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위로하고 공감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참 다행이다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알아차릴 수 있어야 그래도 적절하게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내가 받은 복이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어렸을 때는 저도 많이 가다듬어지지 않아서 이런 예민한 부분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예민한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다 느껴지는데 저런 건 아닌 것 같고 해서 정말 힘들거나 괴로운 마음이 들 때도 많았는데요. 요즘은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의 힘듦을 바라볼 수 있어서 진심으로 내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고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제가 가진 그런 희소성의 가치고 정말로 복받은 건 아닐까 이런 마음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의 능력이나 재능들로 여러분들 곁에서 언제나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르르르 녹여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그리고 슬플 때는 위로가 필요할 때 마음으로 늘 꼭 안아주는 그런 친구가 될게요. 책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옳다. 당신이 옳다는 확인이 부족할 때 단전 단수가 되면 최소한의 품의 유지가 불가능하지만 산소 공급이 끊기면 생명 유지가 불가능하다. 산소는 생명을 유지하는 절대 요소다. 맑은 공기를 통해서 폐로 들어온 산소는 혈액 속 적혈구에 실려서 온몸으로 운반된다.
적혈구는 폐로 들어온 산소를 이고 지고 택배 배달원처럼 먼 길을 떠난다. 몸의 말단 조직까지 일일이 찾아가 산소를 배달한다. 적혈구는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는 고맙고 성실한 산소 배달원이다. 적혈구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몸의 생명도 끝난다. 심리적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공급받아야 하는 산소 같은 것이 있다. 당신이 옳다는 확인이다. 이 공급이 끊기면 심리적 생명도 서서히 꺼져간다. 사람은 옳기도 하지만 잘못 판단하고 행동할 때도 있는데 어떻게 늘 옳다고 말할 수 있나 그런 의문이 생길 것이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당신이 옳다는 말은 그런 현실적 수준의 잘잘못이 아닌 더 근원적 차원에서의 명제다. 무슨 말인가?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은 17살 A는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날이면 밤거리를 배회하며 이 친구 저 친구에게 전화를 한다. 그럴 때 친구들이 흔히 이런 소리를 듣는다. 거리에서 웬 청승이냐? 집에 들어가 병신아. 맑은 공기가 절실한 순간에 매연으로 꽉 찬 지하 주차장에 갇히는 느낌일 것이다. 이럴 때 A에게 산소 공급이란 집에 또 못 들어가고 있구나. 무슨 일이 있었나 보네. 같은 말이다. 이 말은 이 시간에 내가 집 밖에 배회하고 있다면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해다. 내가 이상한 애라서 달밤에 체조하고 있는 게 아닐 거라는 무조건적인 믿음과 지지다. 그 말은 A를 절대적으로 안심하게 해준다. 내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확인이 있어야 그 사람은 그 다음 발길을 어디로 옮길지 생각할 수 있다. 자기에 대해 안심해야 그 다음에 대해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 내가 그럴 때는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말은 너는 항상 옳다는 말을 본 뜻이다. 그것은 확실한 내 편 인증이다. 이것이 심리적 생명줄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산소 공급이다. 정서적인 내 편이 필요하다.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데 너는 옳다라고 지지해주면 상대가 오판하지 않을까? 자만심에 빠져 결국 잘못되지 않을까? 쓴 약처럼 따끔한 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게 어른다운 걱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아니다. 그건 사람을 어리석고 표피적인 존재로만 상정하는 틀에 박힌 생각인 동시에 스스로에 대한 오만한 시선이다. 사람은 상대가 하는 말의 내용 자체를 메시지의 전부라고 인식하지 않는다. 순간적으로 그 말이 내포한 정서와 전제를 더 근원적인 메시지로 파악하고 받아들인다. 너는 옳다고 해주면 A는 지금 집 밖을 배회하는 내가 참 잘하고 있구나 라고 믿는 게 아니라 찌질하게 구는 나를 비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의 존재를 통해서 자기 존재에 대해 안심하게 된다. 산소가 희박한 순간에 고농축 산소를 들이키는 것이다. 사람은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다. 생각보다 훨씬 입체적이고 정서적인 존재다. 어른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다. 가장 절박하고 힘이 붙이는 순간에 사람에게 필요한 건 내가 그랬다면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너는 옳다는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수용이다. 너는 옳다는 존재에 대한 수용을 건너뛴 객관적인 조언이나 도움은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에게 요리를 해주는 일처럼 불필요하고 무의미하다. 저 사람은 지금 내가 산소가 필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시키는 인증 작업일 뿐이다. 호흡이 가빠 산소 호흡기가 필요한 사람에게 양념치킨을 시켜준다면 고마운 일도 아니고 도움이 될 리도 없다. 17살 A도 생각한다. 이 추운 날 나는 왜 거리에서 이러고 있을까? 집을 뛰쳐나왔을 때는 나올 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자기도 자기를 다시 추궁하고 있었을 것이다. 내가 옳다는 타인의 확인이 필요한 건 이렇게 자기 자신도 전적으로 자기 편이 돼주기 힘들기 때문이다.
나는 왜 이러고 있나 도대체 매번. 대개의 사람들에겐 이런 식의 자기 분열적 사고가 습관이다. 그런 생각을 할 리가 없어라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조차 실제로는 그렇다. 인간이 본래 그런 존재이니 우리에겐 일상을 지탱해줄 최소한의 외부적 산소 공급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A가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는 건 조언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다. 정서적인 내 편이 필요해서다. 부모님이 그랬으면 당연히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겠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A는 그 밤 분노와 억울함에서 순간적으로 빠져나올 힘을 얻는다. 배회할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라는 말은 A를 계속 집 밖으로 나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틀린 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 내가 비정상이라서가 아니구나. 안도하게 해서 그 다음 행보를 어떻게 할지 쉽게 결정하게 한다. 10중 8구 집으로 들어갈 것이다. A가 밤거리를 배회한 것은 춥지 않아서도 걷기 위해서도 아니다. 밤거리를 배회하는 행동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복잡한 마음이 정돈되는 순간 그 행동은 아침 이슬처럼 사라진다. 그 행동은 혼란한 마음의 2차 산물이었기 때문이다. 그 시간에 웬 청승이냐, 달밤에 체조하냐? 는 식의 반응은 아침 이슬의 멱살을 잡고 뒤흔드는 일이다. 아침 이슬은 해가 뜨면 저절로 사라진다. 내가 옳다고 말하는 것이 먼저. 살다 보면 주변에서 죽고 싶다거나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긴장하게 된다. 그런 경우에도 내가 옳다고 해야 하나? 그럴 수 있나? 물론이다. 그럴 수 있다. 그래야 한다. 죽여버리겠다는, 죽겠다는 극한의 감정 상태도 햇빛 아래에서는 아침 이슬처럼 된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속마음을 듣는 현장에서 수도 없이 경험한 일이다. 사람의 분노나 억울함, 상처의 감정이 하찮아서가 아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햇빛을 쬐어주면 그것들은 대부분 사라진다. 집을 나가겠다, 일을 때려치우겠다, 죽겠다, 죽이겠다는 말에 내가 그러면 되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류의 말들은 절박한 사람의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의 반응이다. 나는 그런 때 언제나 그렇구나, 다 때려치우고 싶을 만큼 지쳤구나, 다 불태워버리고 싶을 만큼 화가 나는구나, 그럴 만한 일이 있었나 보구나 라고 온 체중을 실어 말한다. 그 다음에 그런 마음을 들게 했던 그 일이 구체적으로 뭔데? 라고 묻는다. 그가 누구이든 어떤 상황의 하소연이든 예외 없다. 사람은 괜히 집을 나가지 않으며 괜히 죽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하물며 괜히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는 없다. 그런 얘기를 꺼냈을 때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스스로 100가지 이상은 찾아본 이유다. 그래서 나는 언제든 우선적으로 그 마음을 인정한다. 그런 마음이 들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그러니 당신 마음은 옳다고. 다른 말을 모두 그 말 이후에 해야 마땅하다. 그게 제대로 된 순서다. 사람 마음을 대하는 예외이기도 하다. 내가 옳다는 확인을 받으면 집을 나가겠다, 죽겠다, 죽이겠다는 따위의 말들은 이내 아침 이슬이 된다. 당신이 옳다는 말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으면 아침 이슬과 멱살잡이 하는 허무한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된다. 당신이 옳다. 온 체중을 실은 그 짧은 문장만큼 누군가를 강력하게 변화시키는 말은 세상에 또 없다. 만성적 나 기근에 시달리는 사람들. 어느 날 SNS를 통해 알게 된 모임에 참석했던 지인이 불평했다. 모임에 온 사람들이 서로 자기를 내세우려고 조급해하니 대화가 지나치게 전투적이고 재미없었다는 것이다. 최소 7명 정도 패널이 등장해서 서로 말할 기회를 잡느라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는 예능 프로그램도 아닌데 일상에서 나 드러내기에 여념없는 사람이 참 많다.
공을 뺏기지 않으려고 현란한 드리블을 구사하는 농구 선수와 그 공을 빼앗으려는 상대팀 선수 조합처럼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자기 얘기로 화제를 돌린다. 동창 모임처럼 수평적 관계에서도 그렇다. 귀갓길에 내가 너무 혼자만 말했나 후회가 들기도 하지만 밀려들기도 하지만 막상 그런 순간이 되면 통제가 안 된다. 기회가 왔다 싶으면 예의를 차릴 여유가 없다. 과도한 나 드러내기는 평소에 한 개별적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관심과 주목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된 삶들이 많아서라고 생각한다. 만성적인 나 기근의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사람 소리도 들리지 않는 강남 원룸촌. 몇 해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고독사는 노인 문제라는 공식이 깨졌다. 늘어나는 청년들의 고독사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고독사는 아무에게도 보살핌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고 그 후로도 상당 기간 방치되는 죽음을 말한다. 이런 죽음의 행렬에 청년들이 가세하고 있는 것이다. 예전에 청년 고독사 1위 지역 서울 기준 고시촌 밀집 지역인 관악구였는데 지금은 강남구다. 돈을 벌기 위해 강남으로 모여든 청년들이 비극의 주인공이다. 이들은 대부분 원룸촌에 산다. 청년 고독사를 취재하러 강남을 누빈 기자에 의하면 원룸촌은 밀집한 그곳엔 분명 사람이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사람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고 한다. 강북의 청년들이 모여 사는 곳에선 밤이면 술 마시고 떠드는 소리 때문에 자잘한 문제들이 많은데 강남의 원룸촌은 놀랄 만큼 조용하다는 것이다. 강남에 사는 한 청년은 여기서 떠들면 남에게 폐를 끼친다는 강박관념이 심해서 극도로 조심하게 된다고 소리죽여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시골에서 상경해 부잣집 문간방에 기거하며 식모살이를 하던 40에서 50여 년 전의 어린 소녀들이 떠올랐다. 낮에는 몸이 부서져라 일만 하다가 밤이 되면 문간방에 들어가 쥐죽은 듯 없는 사람처럼 지내야 했던 어린 소녀들, 자기 존재를 지우며 살아가야 했던 예전 가난한 집 딸들의 모습이 21세기 강남구로 돈 벌러 모여든 청년들의 삶과 겹쳐 보인다. 강남이라는 거대한 부잣집에서 일하다 밤이면 원룸이라는 문간방에 틀어박혀 그림자처럼 살아야 하는 청년들의 모습은 영상만으로도 가슴 아프다. 자기 존재를 민폐로 인식하는 청년들, 죽은 듯 사는 청년들. 강남의 출구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다들 화난 사람처럼 보여서 놀란 적이 있다. 직장에 다니는 한 젊은 여성은 회사에서 웃으면 가벼워 보이고 전문성 떨어지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 웃지 않는다고 했다. 또 잘 웃으면 일도 대충 하는 사람으로 보일 것 같다나 그러니 집에서 혼자 예능 프로그램을 볼 때나 웃을 수밖에. 개인 미디어, SNS 등의 발달로 자신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또래 세대들을 보면서 이들은 다이어트 중에 먹방을 시청하는 사람처럼 대리만족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한편으론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라며 더 위축되기도 한다. 어쨌든 큰 소리를 내면 민폐일까봐 웃으면 실력 없어 보일까봐 전전긍긍하는 삶 속에서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희로애락의 감정을 거세한다고 삶이 구질구질하지 않고 스마트한 삶이 될까? 삶이 구겨지지 않을까? 물론 아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나가보면 너무 그런 공동의 생활을 하는 어떤 그런 공간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안 되어 있기는 했어요. 식당에서도 너무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거나 그래서 민폐를 끼치면서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근데 그런 공동의 공간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가는 어떤 거리나 어떤 뭐 밀집된 그런 밀폐된 그런 공간이나 그런 공간에 있다면 나의 목소리를 조금 낮추고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리고 나도 여기에 기분 좋게 밥 먹으러 왔지만 상대방 다른 사람들도 기분 좋게 밥 먹으러 그 사람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의 기분이나 나의 말에 따라서 저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그러면 내가 피해를 주는 가해자인 거잖아요. 그래서 되겠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식당 사장님이거나 뭐 옷가게 사장님이거나 뭐 기타 서비스업의 사장님들이라면 이렇게 나를 기억하고 우리 집을 기억하고 찾아준 손님들한테 내가 불편한 행동과 말을 해서 다 그런 고객들을 쫓아버려야 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말이라도 더 친절하게 하고 이 사람한테 웃음을 건네고 이래서 다시 또 그 고객이 발길을 끊지 않고 나를 다시 찾아올수록 만드는 게 정말로 나한테 유익한 길이잖아요. 그래서 내 고객은 내가 지킨다. 그게 나의 친절함이 나의 고객을 지키는 일이고, 또 실질적으로 그 고객이 나한테 오면 내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의 친절함과 말과 행동이 나한테 그런 경제적인 이득을 실제로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게 계속 좋은 방향이 선순환 구조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찾아온 고객한테 불쾌하게 하고 그 고객이 불쾌한 마음이 들게 했어. 그러면 또 다시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잖아요. 식당도 그 식당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식당 엄청 많고 또 옷가게도 엄청 많이 있고 마찬가지잖아요. 뭐 동네만 해도 미용실이 엄청 많고 모든 곳들의 곳곳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그런 서비스 직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만 유일하게 갖고 있는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 많은 구조 안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 게 나만의 생존 전략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떠한 생존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제가 그때 옷가게 사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1위라고 했잖아요. 그런 분 한 번도 못 봤다고. 그런 분처럼 그런 분들은 계속 가고 싶을 거예요, 고객이. 그래서 그렇게 뭔가 내가 가진 강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고객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정말로 이렇게 뭔가 진짜 하는 뭐 음식 맛도 뛰어나거나 뭐 그렇게 진짜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그런 것들도 가장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친절함이에요. 친절한 말과 친절한 행동, 그리고 내가 상냥한 모습으로 웃어주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게 가장 고객을 나한테 불러들이고 그런 고객들이 많이 찾아줌으로써 실질적으로 내가 돈을 버는 길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것들이 계속 나한테 플러스 된다고.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 마음을 잡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 그냥 어떤 겉으로만 그런 척 하면서 잡아라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우러나온 진심을 다해서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동을 받게 돼요. 상대방이. 그러면 감동받으면 그런 그 사람이 또 감동받은 마음을 다시 주려고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런 훈훈한 마음들을 나누고 이렇게 계속 나누는 과정들이 계속 멀리 퍼져서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상대방을 질투하고 시기해서 깎아내리는 말을 하거나 그러면 나한테 그 좋지 않은 마음에서 출발한 거니까 당연히 내 마음에 이미 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평생을 독이 든 채로 살아가고 싶으세요? 내 몸과 마음이 다 골마서 썩어 들어가고 있을 텐데 여러분 몸도 마음도 썩은 상태로 그렇게 냄새나는 생선처럼 살고 싶으세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좋은 향이 나는 향이 나는 그런 종이를, 아니, 향을 감쌌던 종이는 아름다운 그런 좋은 향기가 나고, 진짜 그런 비릿한 생선을 쌓았던 그런 종이에서는 생선 비린내가 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싸고 있으세요?
나는 그런 향기 나는 말들을 하고 있는가? 향기 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은 생각해 보세요. 어떠세요? 제가 아까 읽어드린 책에서도 그게 자기 존재에 대한 인정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물론 존재 자체로 너무나 소중하고 그러니까 뭐 그 자체로는 뭐 어떤 누구의 칭찬을 받거나 욕을 먹거나 그런 거랑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소중하고 그런 사람이지만 가끔 우리가 힘든 일을 겪거나 너무 슬픈 일들을 겪었을 때는 그래도 위로받고 싶고 공감받고 싶고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따뜻하게 그랬구나. 그래서 힘들었구나. 내가 네 마음을 이해해. 내가 네 마음을 알아.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봄에 눈이 녹듯이 사르르르 녹여주면 그 상대방이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이 상대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느끼면 여러분은 상대방한테 어떻게 행동하세요? 그러면 그 후에 행동들도 예상이 되잖아요. 나한테 그런 감사를 받은 사람들은 분명히 마음으로나 어떤 작은 선물로나 분명히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더라도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줄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여러분, 그런 여러 사람이 그 사람을 생각하고 기도해주고 이런 공덕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줄 아세요? 정말로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가진 진심의 가치들을 늘 보여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으세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얻어야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것들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명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진 명품이라는 그런 가치를 훼손하지 마시고 뭐 누구 이름 있잖아요. 만약에 새별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새별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러분은 새별이라는 브랜드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새별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자꾸 어두운 쪽으로 그렇게 부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 딱 자꾸 내 마음에 독을 품고 그래서 그런 자기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시켜 버리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아니면 좀 더 품격 있게 행동하고 품격 있게 말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그런 브랜드 가치를 나날이 상승시키면서 그런 하루가 지날수록 더 이렇게 점점 더 성숙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나만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행복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행동들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나한테 나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들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만약에 아직 안 해보셨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우리가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그런 근원적인 존재에 대한 질문들을 늘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남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라고 태어났을까요? 그리고 그냥 밥 먹고 잠자고 그러다가 살아가라고 태어났을까요? 그렇게 왜 태어났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이유로 살아가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모든 순간순간들에서 그런 답들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바랄게요. 놓아버림 읽어드릴게요. 자부심. 자부심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용납되는 감정으로 완벽주의나 정돈, 시간 엄수, 믿음직함, 좋은 됨됨이, 지나친 청결, 일중독, 지나친 야심, 성공, 도덕적 우월성, 예의 바름의 형태를 취한다. 자부심이 악화된 형태로는 오만이나 자랑, 허영, 우쭐함, 편견이 있다. 영적 차원에서는 불신자, 사례를 옳은 일이라 하는 것이 자부심에 해당한다. 이처럼 타인을 향하는 자부심의 목적은 감탄을 자아내고 비판과 거부 반응을 피하고 받아들여지고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짐으로써
자신이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내면의 느낌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반향으로 타인에게 생기는 감정은 부러움이나 경쟁심, 심지어 증오이거나 쉽게 이용해 먹을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다. 자부심을 살펴보면 대개 진정한 자존감의 대체물임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을 많은 사람이 신과의 관계에서 보이고 있다는 점 또한 흥미롭다. 즉, 자신이 신에게서 어떤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는데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믿는 경우가 많다. 신이 나에게 미안하게 느낄 거야. 신이 내게 보복할 거야. 신이 나를 벌할 거야. 신이 나에 대해 만족할 거야. 신이 나를 더 좋아할 거야와 같은 신념이 그 예다. 충분한 자존감이 있으면 내면의 겸손과 감사에서 동기를 부여받으므로 타인이나 신에게서 애정을 끌어낼 필요가 없다.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나 소중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비난을 받거나 욕을 먹거나 그래도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라는 존재 자체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런 거는 내가 받지 않을 선물이야 라고 그냥 과감하게 버려버리세요. 그냥 여러분은 그런 욕을 먹는 거랑 상관없이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그냥 존재 자체에 비치고 소중한 사람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늘 잊지 마세요. 누가 나를 좋아하기를 더 이상 바라지 않으면 어느새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 남들의 구미에 맞추고 그들을 조종해서 인정받으려 하지 않으면 어느새 정말로 존경을 받는다. 노여움을 달래고 아첨하고 경애를 표하고 자기를 낮추고 뭐든 받아들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자기 폄하는 호의적인 대우를 받아 자기 식대로 하기 위해 남들의 에고에 영합해 그들에게 영향을 주려는 시도다. 거짓된 겸손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저는 사람이 작습니다. 부디 그렇게 대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그러면 사람들은 즉시 그렇게 대한다. 명백한 것은 위와 같은 감정은 모두 타인을 교묘하게 조종하고 진정한 관계를 파괴한다는 점이다. 모두가 취약한 입장이기 때문에 자존감을 깎아내린다. 따라서 자부심의 수준에서는 자신이 무사하고 평안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부심은 기본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항상 방어적인 태도가 따라온다. 사람은 자신이 없을 때마다 자부심으로 부풀어 오른다. 그렇게 팽팽한 자부심은 지나가는 말 한마디나 찌푸린 눈살 한 번에 펑크나기 쉽다. 인간이라는 상태. 모든 부정적 감정은 근본적으로 공포가 형태를 달리한 것이다. 즉 자신과 타인의 존경을 잃을 것 같은 공포,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공포, 앞날을 안심하지 못하는 공포 등이다. 부정적 감정 대부분은 그 가치를 부정적으로 평가받으므로 억제되거나 억압되거나 투사된다. 억제와 억압, 투사는 모두 파괴적 심리 역동으로 인간관계에 갈수록 스트레스를 주어 관계를 위축시킨다. 가장 내밀한 감정들은 남들이 모른다고 가정하고 싶지만 과연 그럴까? 우리는 모두 초자연적, 직감적 수준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다른 사람들에게 읽히고 알려진다. 제가 다 알아차린다 했잖아요. 이런 연결고리인 것 같아요. 이 점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할 수는 있지만 남들이 내게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을 향한 내 내면의 마음가짐과 감정을 그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예를 들어 일에 임하는 자신의 태도가 남들이 보기에 모범적이라고 하자. 그런데 왜 내가 다른 사람이 승진하거나 인정받는 것일까? 답을 알려면 상사와 일에 대해 자신의 속내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된다. 부러워하고 비판적이고 분개하는 자신의 속내를 상사가 정말로 알아채지 못한다고 생각하는가? 남들이 내 내면의 감정과 감정에 따라오는 생각을 알고 있다고 넘겨짚는 편이 손해가 없다. 내가 남에 대해 하는 생각은 남이 나에 대해 하는 생각과 비슷한 유형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 원리를 깨달으면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이해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자문해 본다. 내가 저 사람이라면 내 속내의 감정과 생각이 어떤지를 정확히 알았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이 질문에 답을 해보면 그 사람의 행동이 왜 그런지 대개는 명확해질 것이다. 내가 승진을 못하는 것은 무언의 에너지 수준에서 상사에게는 비판적이고 동료들에게는 분개하면서 인정하고 알아달라 아우성만 치고 있었음을 상사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부정적 감정을 찾아 내면을 살펴보기 전에 이런 감정은 진정한 내적 큰 나가 아님을 기억하면 가장 좋다. 부정적 감정은 학습된 프로그램이며 인간으로서 타고나는 것들이다. 부정적 감정을 면제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즉, 가장 높은 수준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은 현재 애고가 있거나 과거에 애고가 있었다. 깨달음을 얻은 몇 안 되는 사람들조차 애고가 있었다가 나중에야 애고를 초월했을 따름이다.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관찰할 수 있으려면 비판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부터 확실히 알아차려야 그에 대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어떤 감정을 놓아버리면 그것이 더 상위의 감정으로 대체된다. 어떤 감정을 알아보고 인정하는 목적은 오직 그 감정을 놓아버리려는 데 있다. 항복한다는 것은 어떤 감정을 느끼기만 하고 바꾸려 하지 않음으로써 그 감정을 기꺼이 포기함을 의미한다. 애초에 감정이 내면에 유지되는 것은 저항하기 때문이다. 일부 부정적 감정은 욕구 충족에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현상은 환상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욕구가 충족되는 데는 상위의 감정이 훨씬 더 강력하고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어떤 일까지 기꺼이 할 수 있을지 자문해보자. 거의 모든 일임을 즉시 알 수 있다. 사랑을 위해서는 넘어서지 못할 한계가 없다. 이제 그 일을 내게 겁을 주는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할 수 있는 일과 대조해 보자. 마지못해 가능한 한 적게 할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겁주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잠시 빼앗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들은 전체를 이룬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들의 승리는 피상적이고 일시적이며 심지어 진짜 승리도 아니다. 겉으로 보기에만 승리일 뿐이다. 세상은 결국 바뀌기 때문에 겁주는 사람들은 자신이 파멸할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 제가 그래서 사람들한테 가식적으로 대하지 말고 늘 진심으로 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도 그 사람이 가식적으로 대한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곁으로 안 갈 거니까요. 그러면 자기가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려서 자기 손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진심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부정적 감정으로 쟁취하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하고 진짜가 아니다. 만족을 주지도 못한다. 옆구리 찔러 절받기와 같다. 진정한 행복은 둘 다 이기는 상황에서 온다. 나는 이기고 상대는 진 상황의 대가는 증오와 낮은 자존감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애쓰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언제나 그 사실을 안다. 감정을 포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 감정의 의도를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 이 감정의 목적은 어떤 것일까?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영향을 주려는 것일까? 타인이 보일 가장 큰 반응은 어떤 것일까? 그 반응을 나는 정말 원하는 걸까?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그 반응이 내가 정말 원한 것일까? 어쨌거나 오늘은 내 삶의 마지막 날. 모든 갈등과 불안, 공포와 함께 온 옛 삶의 마지막 날이다. 그리고 지금의 갈등과 불안, 공포는 옛것을 고수한 대가다. 내면에 심어진 모든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부정적 감정을 억제하지 않고 포기할 때 부정적 감정은 상위의 감정으로 저절로 대체된다. 내가 더 행복해지고 더 가벼워지면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된다. 상위의 감정이란 어떤 것들이며
이 감정들이 나에 대한 반응으로 타인이 보이는 감정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다시 살펴보자.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러분, 제가 그런 정서적으로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스스로의 감정들을 바라보는 부분들을 많이 다루잖아요. 정말로 자기의 감정들을 객관화해서 그렇게 보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감정을 알아야 또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상대방이 나도 이럴 때 이런 기분이 들었는데 상대도 지금 얼마나 슬프거나 아프거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이런 입장들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네가 정말 많이 힘들겠구나. 네가 정말 많이 아프겠구나. 그런 공감하고 그런 생각들을 가진다면 상대방한테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상대방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건 나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나의 감정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런 마음들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고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걸 인식한다면 상대방도 나와 같은 존재다. 나와 내가 다르지 않다. 우리가 같은 존재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좋은 가치들을 주고 어떤 좋은 사랑들을 그렇게 나누면서 살면 좋을까 그런 방향에 대해서 늘 모색해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아름다운 방향으로 사람이 가진 아름다운 마음들이 향기로운 마음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꽃들을 좋아하세요? 만약에 좋아하는 꽃들이라면 그런 꽃들처럼 향기로운 자신들이 되어보는 건 어떠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꽃도 좋고 자기가 태어난 탄생화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면 그런 탄생화에 자기를 비유해서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가진 매력과 향기들을 가는 곳마다 좋은 향기들로 뿜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보는 건 어떠세요? 나는 4시간만 일한다 읽어드릴게요. 에너지 음료인 레드불의 주 성분은 태양의 자양강장제에서 온 것이고 스머프는 벨기에에서 가져온 것이다. 포켓몬은 혼다 자동차의 땅 일본에서 왔다. 하드록 밴드 키스는 레코드와 콘서트 입장권 판매로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였지만 실제 이익은 라이선스 사업에서 나왔다. 이는 매출액에 대해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타인에게 그들의 이름과 이미지를 사용해 수백 가지 제품을 생산한 권리를 주는 것으로 흔히 사용하는 방식이다. 라이선스 계약은 양쪽의 계약 당사자가 있는데 뉴 리치 멤버는 양쪽 중 어느 쪽에서도 해당될 수 있다. 우선 라이선스 제공자라고 하는 제품 발명가가 있다. 이들은 자신의 제품을 생산, 사용, 판매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는 사람으로 판매되는 제품 한 개당 흔히 도매가의 3에서 10%를 받게 된다. 발명하라. 그리고 나머지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당신은 현금만 챙기면 된다. 이것은 부당한 방식이 아니다. 이 계약의 다른 한쪽은 라이센스 수혜자이다. 발명가의 제품을 생산, 판매하여 수익의 90에서 97%를 얻는 사람을 말한다. 나를 포함한 다른 뉴 리치들에게는 이쪽이 훨씬 더 흥미롭다. 그러나 라이센스 사업은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강도 높은 협상을 요구하는데 이 협상 자체가 과학이라 할 수 있다. 라이센스 사업을 위해서는 계약 협상을 재간 있게 진행하는 것이 꼭 필요한데 이 사업을 처음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에 봉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테드 럭스펜 인형에서부터 태보에 이르기까지 양쪽 계약 당사자를 위해 실제 거래 금액이 포함된 사례 연구와
완전한 계약 내용에 대해 알고 싶으면 사이트를 방문하라. 이 사이트에는 시제품이나 특허 없이도 발명한 것을 판매할 수 있는 방법에서부터 무명 후 초보 발명가가 제품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온갖 것이 다 나와 있다. 라이선스 사업이 가진 경제성은 매우 흥미로우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다. 자, 이제 화제를 바꾸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가장 덜 복잡하면서도 가장 수익성이 높은 방법인 제품 창조에 초점을 맞춰보자. 방법 3. 제품을 창조하라. 제품을 창조하는 것은 복잡한 일이 아니다. 창조라는 단어가 실제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처럼 들리게 할 뿐이다. 만약 당신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 실제 제품으로 발명품이라면 기술자나 산업 디자이너를 고용해 제품 의 기능과 외관에 대한 당신의 설명을 바탕으로 시제품을 개발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후 만들어진 시제품을 위탁 제조업체에 가지고 가면 그만이다. 위탁 제조업체가 만든 상표 없는 제품이 당신 눈에 띄어 특수 시장을 위해 용도를 변경하거나 포지셔닝을 할 수 있다면 일은 더더욱 쉬워진다. 그들이 제품을 생산하게 만든 후 주문자 상표를 부착하라. 그러면 짠! 하고 새로운 제품이 탄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체 상표라 부르는 것이다. 당신은 물리치료센터에서 자체 상표를 붙인 비타민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또는 코스트코에서 커크랜드라는 브랜드를 본 적이 있는가? 이런 것이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자체 상표의 예이다.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도 시장 반응을 테스트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테스트가 성공할 경우 그 다음 단계는 생산이 된다. 이는 우리가 초기 비용, 개당 생산 비용, 최소 주문량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혁신적인 장치나 도구를 개발하는 것도 물론 대단한 일이지만 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설비가 필요하다. 결국 생산을 위한 사업 착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우리 기준에 들어맞지 않게 된다. 기계적 장치를 제쳐놓고 용접과 공학 관련 제품들도 제외했을 경우 모든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은 한 종류가 남는다. 다시 말해 소량 생산일 때 납기가 일주일이 걸리지 않고 이윤 폭이 8배에서 10배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20배에서 50배까지도 가능한 제품 말이다. 아니다. 마약 거래나 강제 노동 같은 것이 아니다. 마약 거래나 강제 노동을 위해서는 뇌물도 많이 써야 하고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도 너무 많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정보이다. 정보성 상품은 비용이 적게 들고 생산도 빠르며 경쟁자들이 모방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운동기기든 운동보조제든 간에 TV, 인포머셜 광고에 나오는 비정보 제품성 중 최고 판매량을 자랑하는 제품일지라도 모방 제품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데는 2개월에서 4개월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 나는 베이징에서 6개월 동안 경제학을 공부했는데 이때 최신 나이키 운동화나 캘러웨이 골프채가 미국에서 첫 선을 보인 지 일주일 만에 어떤 식으로 모방되어 이베이에 올라오는지 직접 관찰할 수 있었다. 이 말은 과장도 아니고 내가 유사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다. 내 말은 진짜의 20분의 1 가격으로 판매되는 진짜와 구별이 안 되는 복제품을 의미한다. 반면에 정보를 복제하는 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모조품 달인들은 복제하기 쉬운 제품이 있는데 굳이 귀찮게 정보를 복제하려 들지 않는다. 저작권 침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전체 과정을 살짝 바꾸기보다는 특허를 교묘하게 오해하는 편이 더 쉽다는 말이다. TV 인포메셜 광고 톱10 안에 300주 이상 올라와 있었던 역사상 가장 성공한 제품 3가지를 살펴보면 경쟁력과 이익률 면에서 정보성 제품의 이점을 잘 알 수 있다. 성금 필요 없음.
근심과 우울증 깨부수기, 한 사람의 힘. 나는 위의 제품 가운데 한 소유주와의 대화를 통해 2002년도에 2,500만 달러 이상 값어치의 정보가 그 회사에서 판매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이 가진 인프라라고 해봐야 고작 25명도 안 되는 사내 전화 상담원 뿐이었고, 매체 구매에서부터 배송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인프라는 아웃소싱 된 것이었다. 그 회사의 직원 1인당 연간 매출액은 270만 달러가 넘는다. 자, 놀랍지 않은가? 시장 규모 면에서 이와 정반대의 경우를 살펴보면 나는 200달러 이하의 저렴한 보안 설비 안내 DVD를 만들어서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려는 창고 보관 시설 소유자들에게 판매한 사람을 알고 있다. 이보다 더 작은 틈새 시장을 찾기는 힘든데 2001년에 그는 제작하는데 2달러밖에 안 드는 DVD 업계 전문지를 통해 한 장당 95달러에 판매함으로써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도 몇십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또 저와 함께 보내주셔서 마음으로 감사드려요. 그리고 남은 오후 시간도 여러분들이 따뜻한 차와 함께 그렇게 조금은 우리 마음에 공간을 주고 또 우리의 생각에 공간을 주면서 이렇게 좀 깊어가는 가을처럼 좀 사고도 좀 깊이 있게 해보고 또 마음 그릇도 더 넓게 키워서 좀 아량 있는 그런 마음과 태도로서 다른 사람의 실수도 그냥 좀 너그러이 때때로는 바라봐주고 또 그런 실수한 사람이 가장 당황스럽고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네가 이렇게 해서 정말 힘들겠구나. 네 마음에 어떤 상처를 받았겠구나. 그 마음까지도 바라봐주면서 괜찮아. 이거는 이 시점부터 잘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어떤 실수들이나 그런 것들을 무조건 비난하고 질타하기보다는 이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상황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을 그런 실수를 했던 그 사람의 마음까지 읽어주는 건 어떠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듯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먼저 알아봐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마음을 먼저 바라보고 나의 마음을 읽어주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바라봐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렇게 진심으로 고개 끄덕끄덕 해주면서 서로 공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건 어떠세요? 추워가는 계절이 시작되니까 따뜻한 군고구마 생각도 나고 맛있는 호떡 생각도 나고 그렇게 국물이 약간 매콤한 그런 게나 이런 해물 들어간 그런 오뎅 국물도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찬바람 불면 그런 장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간식들을 좋아하는지도 궁금하고 그렇게 고구마 한 봉지 또 잉어빵 한 봉지 그런 것들로 행복해지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만들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계시더라도 숨 쉬는 순간마다 행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 소중하니까 절대로 다치지 마세요. 속들도 다치지 마세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이고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이고 남은 시간도 행복하세요. 안녕.